안녕, 최감독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총평 다 보고 오셨죠? 바로 1번부터 힘차게 출발하면 1단원 문제입니다. 1번에 대체로 와 있을 거라고 항상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의 의미,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국가도 사회 집단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집단 현상설 혹은 넓은 의미의 정치,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가 고유의, 국가만, 이렇게. 그래서 국가 현상설 혹은 좁은 의미의 정치. 많이 봤던 선지들이니까 바로 보면 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정치로 볼 수 있죠. 넓게 보니까.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게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왜? 국가 고유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때도 분명 뭔가 다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정치가 아니더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행사를 정치로 본다. 이건 뭐 좁게 보든 넓게 보든 다 인정하는 거니까 달리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3월 학평 분석 및 해설 강의는 그냥 단순히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하는 강의라기보다는 요 시험을 계기로 이 문제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도 선생님이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범위의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1번 문제는 입법부의 국정감사권이 뭔지를 알아야, 혹은 입법부가 국회구나, 국가기관이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이구나, 그리고 행정부를 뭐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국정감사권을 통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폭넓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선지가 됩니다. 네 번째,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건 더 넓게 보는 거니까 갑의 관점과 관련이 있고요. 다섯 번째,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은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활동을 정치로 본다. 이런 건 공통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이런 말을 쓸 텐데 그 배분 과정이 국가에만 있는 거고, 이제 국가가 그걸 한다, 국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좁게 보는 거고, 아니다, 사회적 희소가치가 나눠지는 건 가정에서도 있는 일이고 회사에서도 있는 일이다, 충분히 이건 다른 사회 집단도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넓게 보는 쪽에서도 이건 다 정치로 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정치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선명하게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친구들은 1번도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틀리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20번까지 해설되는 걸 잘 보시면 계속 선생님이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강조할 겁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2번 문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아직 이 통치기구랄까? 뭐 헌법기관? 뭐 혹은 뭐 국가기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얘는 2단원 문제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요. 특히나 2-2단원에 국회부터 헌법재판소까지가 완전하게 다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A는 국가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한다. 결산 검사권은 감사원에게 있는데 감사원이 결산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B와 C에 보고한다. 잠깐, B가 뭐지? C가 뭐지? B와 C는요, 어떤 문장이냐? 감사원은 결산을 검사하고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그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한다, 이 문장인데 아직은 B와 C가 대통령과 국회 중에 하나일 텐데 뭐지?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B는 D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관이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건 B, 대통령인데 그러면 C가 정해지겠네요. C가 바로 국회가 될 것이고요. 그러네. 누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질까? 임명 제청권, 대통령께 이분이 좋겠습니다,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제청할 수 있는 건 국무총리잖아요. A, B, CD가 두 문장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도 읽어볼게요. C는 A의 장이, 즉 A의 장이 누구죠? 감사원 장이죠.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권이 국회한테 있기 때문에 C가 국회가 맞구나. 또 하나는요, 요 세 번째 요 문장은 전체적으로 좀 표시를 해놓고서요, 잠깐만, 세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원장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그 정도까지를 챙기면, 이 정도까지를 챙기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지를 그냥
완벽하게 이제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을 도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계기로 해서 이 시험을 기회로 해서 이번 문제를 풀고 난 뒤 맞췄든 틀렸든 상관없이 감사원장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과 탄핵소추권은 국회한테 있죠. 그럼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게 대통령에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인데 그 중에는 감사원장도 포함되는구나. A는 B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렇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상 독립되어 있다. 바로 맞는 말이 되고요. 이거는 뭐 통치기구의 전반적인 걸 특히나 행정부 파트에 뭐 선생님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이거 뭐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한 판을 막 정리하죠. 한 판 가득 정리한 것에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걸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C는 A의 장, 감사원장 및 D,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그렇죠. 국대헌 대감입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그러니까 요게 D고요. 국무총리. 요게 A의 장이죠. 3번도 맞는 선지. 네 번째, D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C에 건의할 수 있다. 아주 잘 만들어진 함정선지입니다. D,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해임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만 틀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요 3월학평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이런 말이 나온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요 2번 문제.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안 돼 있으면 요게 딱 B로 바뀌었을 때 맞는 문장이 된다는 것과 C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 틀렸다는 걸 알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요 통치기구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의장이고요.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 가능하다면 해설을 직접 해보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해설을 직접 한다고요? 해설지를 여러분 직접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해설을 보니까 뭐 한두 선지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나머지 다 꼼꼼히 다 적혀있진 않은데 그럼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3번 문제 중요합니다. 3번 문제는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 형태 분석법이라는 걸 우리가 해왔습니다. 거의 뭐 공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말이야, 너가 뛰어야 돼. 빨리 뛰어가지고 공을 받고 막 패스해. 이렇게 전략 전술을 막 짰는데 그대로 문제가 풀립니다. 일단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한 갑국과 을국의 의회 구성. 그러니까 갑국이 대통령제면 을국은 의원내각제로 정해지는 거고, 반대로 뭐 을국이 의원내각제면 갑국이 대통령제로 정해지는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갑국의 경우는 큰 A당, 요거 대문자 A당, 을국의 경우는 소문자 B당. 잠깐만, 이걸 어떻게 풀었었지? 을국?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데 그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아닌 정당, 요 스몰 B당 있죠? 여기에 행정부 수반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럴 수 있는 건 대통령제에서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원내각제면 70%예요. 뭐 양당제 구도를 보이는데 이것도 연습이 되겠죠. 여기 양당제 적어두시고 이쪽은 다당제 형태구나. 이 문제에서 비록 묻지 않지만 이것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했는데 이게 만약에 의원내각제라면 의원내각제 행정부 수반은 총리일 거예요. 총리는 당연히 스몰 A당 소속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부 수반이 B당일 수 있지? 대통령제니까 비록 의회는 A당이 장악했지만 대통령은 B당 소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대통령제면 각국은 의원내각제로 정해질 거고요.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연립정부일 겁니다. 연립내각. 여기까지 분석이 됐다면 각국의 의회 의원은 강요를 경직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이므로 그대로 정답. 훌륭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선생님이 우리 선수들 듣기 좋으라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뿌듯해서 그래요. 그냥. 왜냐면 이 정도를, 을국이 대통령제일 수밖에 없다, 각국이 의원내각제여야만 한다, 바로 읽고 딱 고른 건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분석법이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두 번째, 외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외국의 행정부 수반은 말 그대로 대통령일 테니까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 요건 짜장면이에요, 짬뽕이에요? 선생님 강의를 안 들어본 친구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겠죠.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텐데 강의를 들었던 우리 선수들은 아, 이건 짜장면. 그렇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고요. 행정부 수반의 의회 산권, 이건 짬뽕이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5번 어떻게 하는 거냐? 선생님 연립내각이라면서요. 아, 그렇죠. 연립내각이라고 해서 꼭 A당은 D당과 연합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A당이 C당이랑 연합해서 60%, 그러니까 A당 플러스 C당 연립내각, 이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만 더 체크를 할게요. 우린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이 우주 최고의 실력을 갖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냐면, 혹시 이 말 기억나요? 선생님이 또 이 해설 강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자, 해볼게요. 갑국에서 의원내각제일 때 연립내각이 구성되는데 그 연립내각에 제1당인 A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 모든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뭐 강조하셨던 거니까 저 기억나요. 제1당이 비록 A당이지만 A당 빼고 나머지로 60%를 만들 수 있으니 B당, C당, D당도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연립내각의 제1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특히나 이렇게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에.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뭐 아름답습니다. 자, 4번 문제. 이 문제는요. 요거 해야죠. 방금 풀었던 3번 문제는 2단원 문제입니다. 2-1단원의 정부 형태. 그 다음 4번 문제가 5단원 끝에 5-3단원의 근로자의 권리가 있죠. 사용자 갑과 근로자 을 나이 확인하라고 했는데 17세니까 연소근로자입니다. 연소근로자 18세 미만이라서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바로 1번 보시면 근로계약은 부모가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성년자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부모가 동의해 주는 거 말고 이렇게 직접 부모가 계약을 체결해서 자식한테 일을 시킨다? 생각할 수 없죠. 계약 기간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2달이었네요.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 건가? 새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왜? 나는 이제 3월 학평을 준비해야 돼. 집중해야 되겠어. 그래서 일단 2달 일하고 근무 내용 치킨 매장에서 음식 서빙을 합니다. 근로시간 10시부터 18시간이니까 오후 6시까지인데 휴게 시간이 중간에 1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 시간을 빼면 몇 시간 일한 거냐? 7시간을 일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매주 6일 근무? 잠깐만. 6일 근무라고 하면 7, 6, 42? 잠깐만. 7, 6, 40이면 원래 연소 근로자는 원데이, 하루 7시간이고 원데이죠. 하루 7시간이고 일주일에 위크입니다. 일주일에 35시간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합의해서 연장 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5시간이 연장 근로 가능 시간인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42시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매주 6일이 아니라 5일 이렇게 해야죠. 7시간을 시킬 거면. 시간당 8,000원? 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법정 최저임금 다 받는 게 아니야. 귀염둥이야. 너는 아직 일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8,000원만 줄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아니 선생님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서 8,000원만 주셔도 돼요. 선생님이 아니죠. 사장님께 하는 얘기예요. 사장님 저 정말 괜찮으니까 저 8,000원만 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8,72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선지 보시면 일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 니은은. 그러니까 일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진 않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됐냐? 그렇죠. 이번엔 니은과 디귿까지 매주 6일 근무하는 것까지 고려를 할 경우에 일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 일주 법정 근로시간은 35시간이었고요. 연장한다 하더라도 42시간은 이 시간을 넘어섭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네 번째. 을은 리을에 합의하였으므로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아니죠. 합의했다 하더라도 시간당 720원씩을 못 받은 거니까 나중에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만큼을 이 부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계약 종료일에 일괄 지급. 2달 동안 일한 다음에 한꺼번에 다 줄게. 심지어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치킨을 좋아한다 한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1일 1닭 들어보셨습니까? 1일 1닭이라고? 심지어 이런 원칙도 있대요. 1인 1닭. 선생님 전 하루에 한 마리를 꼭 먹어야 되고요. 절대 치킨은 나눠 먹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금을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니죠. 이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통화의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유통되는 화폐죠. 원화. 어떻게 치킨을 줍니까? 자, 그 다음 이런 게 있어요. 매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달인데 일 다 끝나고 나서야 줄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미음은 비읍과 달리 둘 다 위반이라고. 요것도 위반이고 요것도 위반이니까 5번은 답이 되지 않죠. 정답은 3번 골랐고요. 다음 4번 문제 이어서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이게 참 분석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기관 A의 결정문 중 일부래요. A를 찾는 거예요. 근데 A가 법원이진 않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당사자를 보니까 제청 신청인이 갑이에요. 갑. 제청 법원이 잠깐만 있어봐. 법원이 뭔가를 제청을 했고 이 제청을 신청한 사람이 갑이구나. 그러면 A가 헌법재판소가 되면 이렇게 한 거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게 뭐를 제청했을까요? 위헌 법률 심판을 열어줄 것을 법원이 제청했고요.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건 갑이구나. 제청법원의 위헌 제청 이유, 그러니까 요 땡땡 지방법원이 왜 헌법재판소에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사건의 법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할 여지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잠깐만, 이거 어디서 들어봤을까? 네, 과잉금지 원칙이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법원이 왜 위헌 제청을 했을까? 가만 보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모든 운전면허,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뭐 자동차 운전면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취득해야 되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운전면허 중에 뭐 중장비 이런 운전면허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그냥 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 싹 다 일괄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A가 바로 헌법재판소죠. 갑은 A의 제청 신청을 하였다. 틀렸습니다. 아까 뭐라 했다고요? 갑은 요 땡땡 지방법원에 제청을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거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바로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린 판단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그렇죠, 해당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위헌 결정의 효력이고요. 제청법원은 요 법원인데 해당 법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정보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은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네, 과잉금지 원칙, 기본권을 법률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긴 한데 가만 보니까 목적도 정당해야 되고 방법도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가 최소에 그쳐야 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까지 총 4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제청법원, 땡땡 지방법원에서 위헌 제청한 이유가 이렇단 얘기는
이 땡땡 지방법원은 야 이렇게 모든 운전면허를 다 취소하도록 그것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것 자체는 해도 너무한 거다. 즉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구나. 만약에 가배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여기서는 그 신청을 지방법원이 인용을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거죠. 자, 그런데 땡땡 지방법원에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이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이 신청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각했다면 그때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하나만 더 적어두시면 그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 이 헌법소원의 유형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됩니다.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를 물어볼 겁니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본게임 수능날은 반드시 이 지식이 필요할 거라고 선생님은 봐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걸 뭐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냐, 뭐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도 있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뭐 문장으로 쑥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판받는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자고 그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 줄 것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경우 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그 헌법소원 심판의 유형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한다까지입니다. 이거를 듣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실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문제도 2단원 문제고요. 다음 6번. 1단원에 또 뭐 상대적으로 평이한 주제, 법치주의입니다. 1단원 문제. 뭐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는데 일단 가 질문에서 얘가 나왔고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 요게 목적과 내용이 정의, 뭐 보편적 원리, 뭐 혹은 뭐 인간 존중, 혹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뭐 이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부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까지를 따져 묻고 있다. B가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면 굳이 이런 것까지를 강조하지 않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가 될 것이고 사실상 가에 들어갈 것은 얘로 갈리면서 그 뒤에 가서 A와 B로 나뉘는 거니까 A, B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의 통치 합법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 합법성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 합법성과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까지도. 그러니까 얘는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A는 B와 달리 위헌법률 심사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하더라도 뭐 정의관념, 혹은 인간 존중 등등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목적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 법률이라도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실질적 법치주의와 더욱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다음 3번.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가해지겠죠. 왜? 야, 법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독재를 위한 법을 마련해 놓고서 독재면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겠죠. 4번째. 인의 지배는 인치주의예요. 어차피 이게 근대로 오면서 법치주의가 주장이 됐기 때문에 인의 지배, 인치주의는 A에서도 부정할 것이고요. B에서도 부정할 겁니다. 5번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률의 근거의 함, 이거는 또 마찬가지 둘 모두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죠. 이쪽은 뭐예요? 기본권 제한할 때 법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요. 야, 법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까지도 들여다봐라. 이런 뜻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 이 문제도 선생님 보면서 와 이랬습니다. 와. 왜냐면 여러분이 그 불법행위 파트에서 정리했던 내용이 이게 하나의 사례에, 그러니까 하나의 제시문에 사실상 몇 개가 등장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 다음 등장인물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불법행위 문제거든요. 4단원 문제인데 A는 B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해요. 잠깐만, 그럼 A가 공작물의 점유자겠군요.
그리고 B가 있는데 B는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 C가 파손된 식당 바닥으로 인해 넘어져서 전치사주에 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C가 있는 거고요. C는 그냥 피해자예요. 그러면 이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우선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점유자 A가 면책되면 그때 가서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점유자가 면책되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질 텐데 그때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참 그 사장님 입장에서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편 A의 식당 종업원인 D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A는 종업원과의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D가 피용자가 될 테니 A의 식당 종업원인 D는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가 여기까지만 읽어도 뭔가 상당히 불길해지는 그 느낌이었지 않을까. 실수로 엎질러, 즉 부주의했다는 거니까 과실이 있습니다. 손님 E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긴 또 피해자입니다. 참 식당 사장님 속상하시겠어요. C와 E는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A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피해자는 원래 이 피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에서 지금 문제에서 A 사장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A가 지는 책임은 특수 불법행위로서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사례로만 보면, 즉 C의 피해만 보면 A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 뭐 그것도 특수 불법행위. 그다음 밑에 있는 이 사례를 생각하면서 E가 A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바로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냥 틀렸죠. 왜? C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A는 무과실 책임? 아니죠. 무과실 책임은 A가 면책되었을 때 B,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C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A가 아닌 B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A가 아닌 B에게. 꼭 그래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선은 A에게 청구하고 A가 면책되면 그때 가서 B가 무과실 책임으로서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지겠죠. 세 번째, D에게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D는 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 아니죠. 우리가 가, 위, 가, 손인책 따질 때 그 고의 또는 과실이란 말 있잖아요. 가해 행위, 위법성, 그 다음 고의 또는 과실. 그런데 고의로 일부러 쏟았다. 상상하기 좀 힘든데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엎었어요.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부주의해서 또 국물을 쏟았다.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네 번째,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설명이 드렸냐면, 여기 있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나중에 꼭 한번 선생님이 판서했던 내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비교해 보세요. 그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되려면 A와 D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D가 일하다가, 그러니까 사무집행, 일하다가 불법행위, 즉 국물을 쏟아서 E에게 손해를 입힌 거고, 그리고 그 사용자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직원을 선임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사장님이 책임진다는 건 분명 직원이, 그렇죠,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D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피해자는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용자 배상 책임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는 A와 D에게 특수 불법행위 중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도 알려드렸냐면, 자, 최근에는 공동 불법행위가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점유자 소유자 책임 공동 불법행위다. 틀린 선지가 될 거고, 사용자 피용자 여기서도 공동 불법행위다. 그럼 틀린 선지가 될 거야. 왜? 이 공동 불법행위는 하나의 불법행위에 여러 사람이 가담할 때, 그래서 가해자들일 때, 됐죠?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8번 문제. 상당히 평이한 주제긴 한데 문제가 유형적으로 쉽지는 않은 유형이네요. 주제는 평이하죠. 3단원의 정치참여 집단입니다.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그냥 써보세요. 그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이 있습니다. 그때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나요? 시민단체 공천하지 않죠. 이익집단 공천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공천합니다. 라는 질문에 B씨의 응답은 이것으로 같다. 자, 그러려면 요것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던가 B와 C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중 하나로 정리가 되면 당장 A가 정당으로 나올 거고요. 가에 들어갈 말은 아니요 이렇게 되죠. 나라는 질문에 C와 달리 A, B의 응답은 예로 같다. 그러니까 나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C와 달리 A, B의 응답은 예로 같다. 근데 일단 A가 정해졌으니까 뭐 이렇게 예. 가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B가 시민단체이면 나의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가? 자, 보세요. B가 시민단체면 그러네요. C가 이익집단이 될 것이고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가가 여기 들어가면 C와 달리 A, B의 응답은 예로 같다? 그러면 이익집단은 아니요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아니죠.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이익집단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선지. C가 이익집단이면 B는 시민단체가 되겠죠. 나의 집단의 특수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 그럼 질문을 바로 던져보세요. 공익을 우선시하나요? 예. 시민단체 예. 이익집단은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니까 아니요. C와 달리 A, B의 응답은 예로 같다. 정답 3번. 네 번째. B, C는 A와 달리 정치, 사회와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강의에서 완강 코드로도 꼭 한번 써달라. 공통점이니까. 셋모두의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시민단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익집단도 안 지죠. 정당만 지는 겁니다. 왜? 사실상 공천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으시면 돼요.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지는 거구나까지. 그 다음 9번 문제인데 이 9번 문제는 왜 선생님이 꼭 한번 다시 풀어보라고 했냐면 지방자치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많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이렇게 잘 설계된 문제가 3월 학평에서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했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이 문제 풀 때 여기도 투표란 말이 나오고 여기도 투표란 말이 나와요. 일단 투표란 말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주민투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주민소환제도도 투표로 하는 거니까. 어떤 지방의 대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나게끔 할 수 있냐. 그걸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도에서도 투표란 말을 쓸 수 있다. 자, 읽어보죠. 땡땡구는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게 바로 주민투표예요. 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거. 땡땡 군수에게 청구해야 돼. 땡땡 군수는 장이죠, 장. 지방자치단체 장. 집행기관입니다. 땡땡시 주민들은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악취와 오염을 발생시킴에도 땡땡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방관하고 있다. 아니 이렇게 악취와 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시의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해당 의원들의 직을 상실시키기 위한 투표, 이쪽은 바로 해임 투표가 되는 거니까 주민 소환 제도가 되는 거고요. 위에는 장이 나왔고 밑에는 의회가 나왔죠. 땡땡 군수 장이지 않습니까? 장은 집행기관, 밑에는 의결기관. 바로 갈까요? 기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수단이다. 그렇죠. 직접 참여 수단에서 우리는 뭐 주민 투표, 뭐 주민 소환, 혹은 뭐 주민들의 조례 개폐 청구제도 뿐만 아니라 뭐 주민 참여 예산제도, 뭐 주민 소송제도, 뭐 주민 감사 청구제도, 뭐 주민 청원제도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직접 참여 수단이다. 기억 맞고요. 니은 조례 제정 및 개폐권, 이건 의회가 해야죠. 니은은 장이니까요. 틀렸습니다. 그럼 장은 뭐 하나요? 장은 규칙 제정권이 있는 거고요. 디귿은 지방자치단체의 그렇죠. 의결기관이죠. 그대로 풀리고요. 리을. 리을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이 선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선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지방의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의 투표로 소환할 수 있는 제도, 뭐 이걸 뭐 국민소환제도라고 해볼까요? 국민소환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의원인가? 아니죠. 이거는 국회의원인데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이라는 뜻이니까 리을 바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 고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는 10번인데 선거 문제입니다. 딱 3월 달에 이 정도를 풀 수 있으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선거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 반복 학습하면서 실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기도 하고 문제 푸는 시간도 좀 단축해야 되는데 6월 달은 이런 정도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을 열고요. 우리 준비를 할 겁니다. 각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음 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현행 제도를 하나 띄우고요. 그 다음 개편하는 제도를 비교하도록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개편하는 현행의 의회 의원 정수는 정해진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총원이 200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지하되 그러니까 이때도 200석이고 이때도 200석인데 뭐가 다른 거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100명씩이래요. 그러니까 개편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 따로 있고 비례대표 의원을 따로 뽑는 거구나. 어떻게? 둘 다 100명씩.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서 각 정당에 배분한다. 이게 바로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 현행과 개편안의 지역구 선거구 수는 100개로 동일. 잠깐만. 뿐만 아니라 현행의 지역구 선거구당 당선자 수는 개편안의 2배이다. 이거구나. 현행 제도는 지역구 의원만 있구나. 근데 똑같이 100개 선거구에서 이때 뽑히고 이때도 100개 선거구인데 잠깐만. 여기 있는 지역구는 100개인데 200석을 뽑으니까 중선거구제구나. 이때는요. 100개의 지역구에서 100명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뽑는 거니까 이게 소선거구제구나. 아하. 그러니까 여기는 한 선거구당, 즉 선거구당 2명 이런 얘기고 여기는 선거구당 1명. 좋았어. 이러면서 이제 풀었겠죠. 그러니까 현행의 지역구 선거구당 당선자 수는 2명으로서 바뀌는 제도보다 2배. 가와 나는 정당 득표율에서 의회 의석률을 뺀 값이다. 잘 보셔야 돼요. 정당 득표율에서 의회 의석률을 뺀 값.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가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고 최근입니다. 나는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그러네. 이렇게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은 A부터 D당 순서대로 40, 30, 20, 10. 선생님이 왜 계속 이러고 있냐면 강의 도중에 드는 사례예요. 이게 40, 30, 20, 10. 아니 선생님이 강의 도중에 들었던 사례가 똑같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숫자마저 편안해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현행은 A당, B당, C당, D당이 있는데 각 정당의 득표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40, 30, 20, 10인데요. 이제 의석률이라는 게 나오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의석률. 아까 득표율에서 의석률을 뺀 값이 A당이 플러스 10이면 40에서 도대체 어떤 숫자를 뺐길래 10이 남았냐? 30이겠죠. B당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오히려 여기가 40되겠죠. 30 빼기 40은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럼 C당은요? 25가 되겠죠. 왜? 20 빼기 25가 마이너스 5. D당은요? 그냥 5겠죠. 10에서 5를 빼니까. 잠깐만. 그럼 그 얘기는 어쨌거나 여기에 플러스인 건 과대대표 됐을까요? 과소대표 됐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오히려 과소대표죠. 왜? 얻은 만큼 의석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가 과대대표죠. 왜? 얻은 것보다 의석이 더 나왔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앞 숫자에서 뒷 숫자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가 의석률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석수를 계산해 볼까? 의석수는 어차피 전체가 200석이어야 됩니다. 그럼 200석 중에 30%니까 60석이고요. 여기는 80석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 50석이 될 거고요. 여기는 10석이 됩니다. 그래서 총 200석 이렇게. 그럼 똑같아요. 이제 개편하게 되면 마찬가지 써볼까요? 그냥 A당, B당, C당, D당 있고요.
여기 득표율이 40, 30, 20, 10입니다. 그럼 의석률을 따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돼요. 의석률은 여기 보니까 A당은 그러네. 35가 나와야 40 빼기 35 해서 5가 나올 거고요. 여긴 또 35가 나와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30 빼기 35. 그 다음 C당은 25가 나와야 될 거고요. D당은 5가 나오면 되는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건 200석 중에 의석률이에요. 그럼 200석 중에 여기는 70석이 될 거고요. 여기도 70석이 될 거고, 여기는 또 50석이 될 거고, 여기는 200석 중에 10석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70, 70, 50, 10이라는 숫자는 지역구 의석이랑 비례대표 의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례대표 의석은 여기가 100석이고 지역구도 100석일 텐데, 이 비례대표 의석 100석은 이 숫자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으니 40, 30, 20, 10이 됐겠죠. 자, 그러면 얘 더하기 얘 한 게 총 의석 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죠. 자, 그럼 여기는 30 될 거고요. 여기는 또 40 될 거고요. 여기는 또 30 되겠죠. 아, 없네요, 여기가. 그 얘기는 뭐냐? D당은 개편한 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10석 나와요? 아, 비례대표로 10석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다 분석됐으니까 1번. 1번은 바로 개념이거든요. 현행과 달리 개편안의 지역구 선거구 제도는, 자, 여기서부터 표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막 자랑하고 싶은 게 그 선생님이 우리 EBS에 강의할 때 판서 할 때요. 판서 내용을 수도 없이 고민을 하다 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넣을까를 막 고민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꼭 그 선거 파트에 판서되어 있는 내용 보면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득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바로 중선거구제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선거구에서 예를 들어 갑, 을, 병, 정의 후보가 있는데 여기가 40 얻고 30 얻고 20 얻고 10 얻었다고 치면 2명이 당선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는 갑도 있고 을도 있는데 그 당선자 각각이 얻은 표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갑은 40%를 얻고 당선, 을은 30%를 얻고 당선됐으니까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한 표의 가치가 어디가 더 커버리냐면 을을 지지한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가 갑을 지지한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중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꼭 반복할 때 어느 정도 강의를 들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수능 개념 완강했습니다. 그럼 수능 특강은? 수능 개념 완강했는데 꼭 수능 특강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런 문제풀이의 연습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풀이가 수능 특강에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꼭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도 풀고 강의도 들으면서 혹시라도 판서에 업그레이드된 내용 추가된 게 있는가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아예 그냥 개념 찰칵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찰칵 해가지고 판서된 내용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판서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면 돼요.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익혀두면 개념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겠구나. 틀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행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과소대표된다. 현행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B당이죠. B당은 얻은 것보다 의석이 더 많으니까 대대표. 3번 틀렸고. 개편안에서 A당이 과반 의석, 과반이려면 200석 중에 101석은 돼야 되는데 A당은 70석밖에 안 되니까 과반 의석 땡. 다음 네 번째. B당은 A당과 달리 개편안에 찬성할 것이다. B당. 현행대로 하면 80석인데 바꾸면 얼마가 나와요? 70석. B당은 반대할 것이고 A당은 60석에서 70석으로 늘면 찬성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와, 이 5번이 답이 됨과 동시에 이 5번이 맞다는 걸 알려면 이 정도의 분석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편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D당은 C당과 달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다. 이게 여기 있는 숫자 이거죠. 그러니까 C당은 지역구에서 30석인데 D당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구나. 정답 5번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3단원 선거 문제였죠. 다시 한번 꼭 반복해서
직접 해설을 써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숫자가 도출되는 건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뚫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요 분석 및 해설 강의만 본다고 이해됐다고 그치면 안 됩니다. 꼭 다시 한번 숫자를 맞춰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로 11번으로 갈 텐데 이 문제도 정돈이 안 되면 도대체 답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파트는 민법 파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주제이므로 분석하는 거 보시면 그냥 미성년자죠. 고가의, 그 얘기는 이 고가의 노트북을 매매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한능력자이므로 이걸 매매하는 계약을 판매자 을과 체결했는데 계약 당시 갑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정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정말 좋은 연습이 되는 게 A, B, C의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갑도 17세인데 을도 17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미성년자고 여기도 미성년자이지만 을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을과 을의 부모는. 그 다음 B, 을은 30세예요.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이런 정보는 왜 주는 걸까요? 네, 을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걸 몰랐기 때문에 을은 계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죠. 그 다음 을은 갑이 위조한 부모 동의서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단 말이야?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 갑과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풀어야죠. 여기 C 바로 기억. A 경우에 을의 부모는 갑의 부모와 달리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왜요? 그렇죠. 이쪽 을은 매매 계약 맺을 때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 갑은 혹은 갑의 부모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니은 B의 경우에 을은 노트북 매매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왜요? 이유는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쪽 상대방인 요 갑 쪽에서, 즉 을과 계약을 체결한 저 갑 쪽에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였어? 계약할 때 미성년자인 거 알았으면 너랑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너랑 계약하고 싶지 않아. 이걸 철회라는 말로 쓰는 거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C의 경우에 갑의 부모는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속임수니까. 마지막 리을. B와 달리 C의 경우에 을은 갑의 부모에게 노트북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를 확답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가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B. 이 상황에서 지금 갑 쪽에서요, 취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과 거래한 을은 갑에게가 아니고 갑의 부모에게 이거 취소권 행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즉 사실 건지 안 사실 건지를 확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확답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확답 요구권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쪽은요, 이미 갑 쪽에서 속임수를 써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미 취소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갑의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쓰려면 B와 달리 C가 아니라 C와 달리 B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1번에 1번 골랐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해설을 할 수 있을 만큼,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12번. 아마 이 문제는 틀렸다라고 하면 개념이 아예 안 돼서, 혹은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서라기보다는 이쪽까지 공부를 안 해서일 가능성이 있죠. 6단원이다 보니까. 자, 이것도 좀 표시를 해보면 아까 11번 문제는 4단원 문제죠. 4-2단원의 재산관계와 법. 그 전에 다시 한번 4-2단원 재산관계와 법의 계약 파트가 있거든요. 그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의 계약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12번은요. 6단원 마지막 단원이죠. 한반도와 국제관계 딱 해서 거기서 특히나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전부 다 UN 주요 기구들입니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부터 C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A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모두 옳게 설명했다. 만약에 이 중에서
뭐 한 명만 옳게 설명했다든지 뭐 두 명만 옳게 설명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겠죠. 다 맞는 얘기니까 다 맞다고 치면 A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B와 C는 표결 시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C의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는데요. 아, 그러니까 B가 총회구나. C가 안전보장이사회겠군. 안보리. 개인은 국가와 달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국제사법재판소에 뭐 개인이나 기업은 재판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A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 적절한 조치에는 경제적 제재라든지 군사적 제재가 포함된다. 디귿. C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관이다. 바로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총회는 형식적인 의결기관 이렇게 부르고요. 안전보장이사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관,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리을은 기출문제에 이제까지 한 2번 정도 물어봤던 거고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선출한다. 뒤집으면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 골랐습니다. 이 문제는요.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는 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딱 정리된 대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6단원까지 진도를 못 나간 친구들은 좀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힘을 내라는 건 어떤 거냐? 뒷심이 부족해져서 나중에 좀 평이한 문제인데 이걸 공부를 안 하면 못 맞춰요. 근데 공부를 한 번쯤 하게 되면 이 문제풀이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을 내서 우리 6단원까지 반드시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13번은 형사 절차네요. 5단원 주제입니다. 갑은 상해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후 기소됩니다. 기소가 되면 기소 전엔 피의자였다가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이 되죠. 1심 법원에서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럼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갑니다. 석방되는 거죠. 2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여긴 집행유예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네요. 3심 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징역 살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번. 기억 이전에 구속적부 심사제도가 활용되었을 것이다. 잘 보세요. 구속수사 이전에는 구속적부 심사제도가 아니라 영장실질 심사를 거치겠죠. 그래서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아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뜻이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에 즉 구속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서 이 구속이 적합한 건지 아닌 건지를 따져봅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구속적부 심사제도는 구속수사 받은 즉 구속영장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분명 기억 이전에라고 쓰여 있으니까 여기 영장실질심사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라고도 한다. 이렇게 좀 풍성하게 개념 준비를 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니은으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그냥 정답이죠. 디귿은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이쪽은 선고유예와 관련된 선지고요. 이제 여러분은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냐면 집행유예가 이게 뭐 확정됐다고 칩시다. 그럼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 즉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적어보세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적으시고 얘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 네 번째, 리을은 갑에게 정역이 부과되지 않는 자유형, 정역, 일정한 노역이 부과되는 거죠. 리을 어디 있습니까? 리을. 2심 법원은 징역을 선고했으니까 정역이 부과되는 자유형. 자유형에는 징역도 있고 금고도 있고 구류도 있는데 정역이 부과되는 것이 바로 징역이고 부과되지 않는 게 금고와 구류가 됩니다. 미음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웬걸요?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경우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징역형이 확정되는 거니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번의 답은 2번이죠.
자, 다음 14번인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연습을 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복지국가의 원리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한번 적어볼게요.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이것도 좀 적어두세요. 그래서 외국인의 지위 보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어서 너희 나라가 우리 국민 보장해주는 만큼 우리도 니네 나라 국민을 보장해주마. 이런 느낌입니다. 국제평화주의입니다. 줄여 적을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와, 이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여기 1조 2항이죠. 써있네요. 이거 국민 주권주의라고. 그렇게 헌법을 조문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면서 그 설렜던 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수강후기에다가 막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은 더 웅장해져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웅장해집니다. 와, 우리 선수들이 어느덧 헌법을 읽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사용 설명서이자 대한민국의 하나의 설계도이자 이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되는 이 헌법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당위성이랄까. 그 다음 남들은 말려도 난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에너지로 다가오는 건지 이걸 들으면 웅장해집니다. 그게 1조 2항이었습니다. 국민주권. 국가 권력 행사의 최소화 아니죠.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선 국가 역할이 커질 거고요. 나의 실현을 위해 모든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일정한 정도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 틀렸습니다. 디귿. 복수정당제는 참여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정당 설립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랑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랑도 묶어서 상당히 유연하게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리을. 다른 가와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됐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요게 현대에 나온 거니까 현대 복지국가. 이 국제평화주의도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요. 국제평화주의는 언제부터 강조된 거야? 그러면 특히나 이 국제평화주의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국민주권, 즉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근대국가 이렇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죠. 다음은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면 비록 요 3월 학평은요. 요게 4단원의 세 번째 가족관계와 법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6월, 9월 수능날 문제를 풀 때는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딱 보고 이렇게 부부간의 법률관계 한 문제랑 상속문제 한 문제가 저 뒤에 20번에 있는데 두 문제를 내는 건가? 평가원도 언제든지 그렇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번이랑 20번을 묶어서 한 문제 정도를 낸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 보니까 협의상 이혼 그냥 한번 가계도는 써볼게요. 갑과 을은 혼인 후 그리고 이혼했다는 얘기는 갑과 을 사이에 법률 혼이었다는 것도 숨겨진 정보니까 꼭 캐치를 하시고요. 왜? 사실혼일 때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거니까. A를 낳고 살았으나 갑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협의상 이혼. 이렇게 협의 이혼. 협자만 적을게요. 그 다음 병과 정은 혼인 후 B를 낳고 살았으나 정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병의 청구로 재판상 이혼. 여긴 재판상 이혼이죠. 1번. 을은 갑과 달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당신한테 있으니까 당신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을과 갑 모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병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정을 상대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위자료라고 하죠. 정답은 2번 될 거고요. 3번. 병정은 갑을과 달리 이혼 숙려기간. 이혼 숙려기간은 협의혼에 있는 거죠. 네. 3번 틀렸고요. 특히나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A가 미성년 자녀냐. 미성년 자녀면 이혼 숙려기간을 3개월. 즉 부양할 자녀가 있으면 없으면 1개월.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네 번째. A에 대한 양육권을 을이 갖기로 한 경우, 즉 A를 을이 키운다고 하면 부양하지 않는 갑 쪽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갖는 거죠. 4번 틀렸고. 마지막 5번. B가 미성년자라면 병과 정의 이혼으로 B에 대한 정의 친권은 상실된다. 자 보세요. B가 미성년자라면 병과 정의 이혼할 때 B에 대한 정의 친권은 상실된다. 이게 왜 틀린 거냐면 원래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원래 이제 부부일 때 친권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니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데, 이제 이혼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 아이의 친권을 누가 가질 건지를 둘이 협의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정에 부정한 행위를 하여 병의 청구로 재판상 이혼했으니까 그냥 정은 친권을 못 갖는 건가? 그게 아니라 친권을 누가 가질 건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 친권은 상실된다가 틀렸습니다. 정이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번 X. 자, 1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은 벌써 마지막 장으로 하네요. 16번도 똑같습니다. 이게 6단원은 아마도 이런 형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텐데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될 거냐면 배운 대로 풀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설이 짧은 것만 봐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확인 정도만 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6단원까지 가서 모든 주제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보편적 원칙인가? 이게 그랬으니까 법의 일반 원칙이죠.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한 명시적 합의, 조약입니다. 그러면 B가 남죠. 국제관습법이 될 거고요. 기억. 국제기구는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와 유럽연합이 자유롭게 무역하도록 협정을 맺었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도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도 할 수 있고요. 니은. B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자 보세요.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의 공통점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이걸 포괄적 구속력이라고 부르죠. 그럼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포괄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 국제관습법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도 갖는 특징이고요. 뒤집으면 그럼 선생님 조약은 포괄적 구속력이 없나요? 네.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국내 문제 불간섭 혹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국제관습법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법의 일반 원칙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 이렇게 탁탁탁 정리가 되면 나중에 딱 봤을 때 이거는 국제관습법이지, 이렇게 해서 풀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되는 건 어차피 국제법이면 다 가능한 거니까 A, B, C. 무슨 말이냐?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무엇을 근거로 둘 것인가?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 이것도 6단원 주제예요. 다음 17번. 5-1단원에 형법의 이해라는 그 단원에서 이제 후반부의 주제 중에 범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써있죠. 범죄가 성립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A, B, C의 요건, A, B, C가 필요하다. A, B, C가 다 갖추어져야 범죄가 성립될 것이고 거기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냥 단순하게 셋 중 하나만 결여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즉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 따지고, 그 다음에 위법성 따지고, 세 번째가 책임을 따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하면 그냥 위법성과 책임은 안 따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B가 조각된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니까 B의 위법성 적으시고요. 을의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면 그럼 이거는 책임 조각 사유죠. 그러니까 드디어 A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는 거구나. 그러면 A는 구성 요건에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C라고 바꾸셔야죠. 정당행위, 긴급피난, 그리고 여기에 정당방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 조각. 12세인 자가 12세니까 형사 미성년자죠. 만 14세 미만이니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C가 조각되지만 그렇죠. 책임이 조각되는데 오호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야 범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만 묻는 게 아니라 14세 형사 미성년자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부과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뒤에 5단원의 두 번째 주제 그 소년 사건에 관련된 게 살짝 나오는데 그때 배우는 지식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문제도 참 공을 들인 티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6세인 자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A, B, C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아니죠. 자 보세요. 12세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요. 16세는 범죄소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12세 촉법소년한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 형사 미성년자니까. 자, 그런데 16세인 범죄소년에게는 형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골랐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5-1단원의 범죄 성립뿐만 아니라 5-2단원의 소년사건 처리 절차랄까? 그래서 그쪽 내용까지 곁들여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18번입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할게요. 1-3단원의 기본권 파트인데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인가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에 수단적 권리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적극적 권리인가 청구권을 포함하여 C까지 사회권이고요. B는 소극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소극적이다, 방어적이다. 그러니까 자유권이죠. 이렇게 답이 탁 나오네요. 근데 아마 이런 형태 문제는 학력평가 정도에선 볼 거고요. 6월 모의평가랑 평가원 단위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이렇게 허탈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 연습을 하시고 선생님 같으면 청구권, 자유권, 사회권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참정권이랑 평등권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기회를 갖겠어. 이거는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과도한 주문인가? 예를 들면 선생님 뭐예요? 중요한 시합 끝났는데 이제 좀 쉬라고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야! 이번 시합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게 뭐야? 성찰을 한번 해봐. 그게 이제 감독님 마음인 거죠. 푹 쉬기도 하고 여러분은 푹 쉴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인데 19번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원래 근로자 파트의 문제가 첫 장에 몇 번이었죠? 첫 장에 4번이었죠? 이제 문제가 다 기억이 나네요. 그 첫 장에 4번 문제도 있고 19번 문제도 있는데 이게 둘 다 동시에 출제가 됩니까? 이것도 평가원 단위 출제할 때는 어떨 땐 이 문제를 내고 어떨 땐 4번 문제처럼 근로계약서를 분석하는 문제를 낼 때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학력평가니까 꼼꼼하게 이 4번과 19번을 묶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땡땡 회사 직원인 갑은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됩니다. 다음은 갑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래요. 잠깐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한 소송인데 특이한 게 원고가 갑인데요.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쪽은 행정소송이 될 거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적어볼까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갑인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잠깐만. 왜 원고가 이렇게 뿔이 났을까? 원고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여기서 뭐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직원 갑이 이게 왜 부당해고 아닙니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자, 기억. 땡땡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딱 보면. 자, 한번 적어볼게요. 처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와서 부당해고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가서 또 한 번 따질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건 부당해고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고가 누구냐?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행정법원을 찾아갔다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만 한 거지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하였다라는 걸 그러네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네요. 답 니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역을 정당한 해고로 보았다. 틀린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틀린 거 아시겠죠가 아니라 맞는 거 아시겠죠? 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거니까 정당한 해고로 보았다. 다음 디귿. 법원은 기역을 정당한 해고로 보았다. 자 보세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어떻게 청구했다고요? 부당해고가 아니다. 즉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갑이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원고, 갑의 청구를 기각한다. 우리 법원에서 따져도 이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정당한 해고로 보았다. 디귿 맞죠? 니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다. 자, 이게 근로자 파트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구제하는 절차 있잖아요. 이쪽 내용이 아주 잘 돼 있지 않으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어차피 소송이고 얘도 소송인데 리을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는 뭐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랑 싸우는 것으로서 이쪽은 민사 절차예요. 여기는 아까 뭐라고 적었어요? 행정소송이라고 적었죠. 그러니까 행정소송과 해고무효 확인소송, 민사소송은 성격이 다른 소송입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 3번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형태 문제 해설할 때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독해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독해력이 필요한 거냐? 쭉 읽었을 때 잠깐만 요런 내용이 지금 숨어 있는 거구나. 이 문장들 안에 혹은 요 원고가 갑이고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란 것만 보고도 얘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셔야죠. 정답은 3번이었고 마지막 문제가 20번인데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 이건 지금 상속 문제니까 4단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고 C를 낳았다. 이렇게 C를 낳았다. A의 친구인 D의 자녀 E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D가 여기 있고요. D는 그냥 A의 친구일 뿐이고요. 자, 한번 보세요. 원래는 D의 자녀 E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A의 친구인 D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러면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A와 B 사이에서 이렇게 A와 B 혼인 중의 출생자로 E를 취급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X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A와 B의 말 그대로 혼인 중의 출생자 C가 있는 거고요. E도 친양자로 입양됐으니까 A와 B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봐버리겠죠. 그 얘기는 D와 E 사이의 관계는 끊길 거고요. 이후 A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A는 채무, 빚이 없이 14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제 상속 얘기할 때 시험 문제 풀 때 유언이 없었다 하는 순간 그냥 법정 상속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법정 상속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가 사망을 해요. A의 사망으로 B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이유는요? 배우자니까. A의 사망으로 C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요? 이유는? 그렇죠. 아니 A와 B의 혼인 중의 출생자 즉 A와 C 사이엔 당연히 친자관계 그러니까 직계 비속으로서 A의 사망으로서 C는 상속받을 수 있는 거고 E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죠. D는요? D를 왜 따집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상속되는 거 보셨어요? 법정 상속으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대 1대 1.5라고 하면 여기는 E가 받을 금액은 14억 곱하기 3.5 중에 1. 이거 소수점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얘는 7분의 2란 뜻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E가 받을 금액은 4억 될 거고요. C가 받을 금액 4억, B가 받을 금액은 거기서 1.5배니까 6억이 됩니다. 됐죠?
법정 상속액은 B가 C보다 2억 원 더 많다. B가 C보다 2억 원 더 많다. 맞는 말이고요.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D와 E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나는 비어 있고요. A, B와 C의 친자 관계는 인지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다. 아, 이건 틀렸네요. 왜? A와 B의 혼인 중개자고, 혼인 중개자면 인지라는 절차를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인지라는 절차는 혼인 외의자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다에는 사점이 들어갈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왜? 네 번째 요 문장이 당장 틀렸기 때문에. 다에 3점이 들어가면 가에 아니오가 들어간다. 볼까요? 만약에 다에 3점이 들어가면 얘 빼고 다 맞췄다는 얘기니까 종료된다.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야 하나, 두 개, 세 개가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오가 들어가면 3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에 3점이 들어가면 나의 C와 E의 법정 상속액은 같다. C와 E의 법정 상속액은 4억으로 같으니까 다에 만약에 3점이 들어갔다. 그럼 얘는 틀렸고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맞는 문장이잖아요. C와 E의 법정 상속액은 같다. 맞는 문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네 번째, 다에 또 3점이 들어가면 나의 친양자 입양에도 불구하고 이는 D의 성과 보험을 유지한다가 들어갈 수 있냐? 이것도 들어갈 수 없죠. 왜? 3점이 나오려면 네 번째 거 이미 틀렸으니까 위에서 쭈루룩 세 개는 다 맞는 말이 돼야 되는데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이는 D의 성과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뀌겠죠. 그러니까 친양자로 입양하는 쪽에 그 부모의 성과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 마지막 5번, 가에 얘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도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고. 마지막 건 틀린 말이 될 텐데 그러면 나에 들어갈 건 맞는 말이 돼야 되죠. 아니군요. 다가 2점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2점이니까 이미 여기 맞는 말 여기 맞는 말이 되면 나에는요, 나에는 틀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A의 사망으로 B와 E의 친자 관계는 종료한다. A의 사망으로 B와 E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말은 틀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2점이니까 이렇게. 결국 요 문장이 틀린 말이란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A가 사망했다고 해서 B와 E의 관계가 왜 끊겨요? 이미 그러니까 E는 A와 B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A가 아빠라고 하면 아빠가 사망한다고 해서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료된다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 들어갈 말이 틀린 말이어야 하므로. 됐나요? 가에 얘가 채워지니까 하나, 두 문장 맞고 이미 네 번째 건 틀린 문장이고 나에 들어갈 것에 얘라고 쓴 게 틀린 문장이 되려면 여기는 틀린 말이 들어가야 되죠.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해설 강의를 다 마무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도 이 해설 강의하면서 또 문제 하나하나씩 꼼꼼히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설명도 해드리면서 다시 풀어볼 만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처음에 총평에서 다시 풀어볼 문제 이것만은 꼭 다시 풀어보자 알려드렸으니까 좋은 기회에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와 법 어때요? 성적이 생각만큼 조금 안 나왔던 친구들도 강의를 통해서 혹은 뭐 교재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노력을 이렇게 버무리시면서 계속 앞으로도 잘 해나가면 고득점 할 수 있겠구나. 이건 우리의 전략 과목이 되겠구나 까지입니다. 선생님도 남은 기간에 계속 열심히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분 도울 테니까요. 우리 최선을 다해보죠. 선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독으로서 응원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 안녕.